영동대교부터 여의 하류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최용구 국제심판이 최근 이곳으로부터 심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쇼트트랙 경기마다 편파 판정 논란을 일으켰던 영국 심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스포츠기구인 국제빙상연맹의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1번 ISU, 2번 OECD.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 ISU, 2번 OECD.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뜨거운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입니다. 특급 쪽집게 컨설팅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 특별한 한 수 전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민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학교를 가서 강의도 하시죠? 금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가지고요. 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강의를 하고 네. 좀 한 180명 가르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도 안 가고 논문도 안 내고 강의 안 하고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던데. 조국 교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조국 교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진 후보자 얘기하는 건데. 아, 예. 알겠습니다. 말만 나오면 조국 교수 얘기하시고. 네. 김병민 대변인. 네. 네, 표정이 좋습니다. 편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무겁다고요? 네. 많이 무겁습니다. 아, 뭐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왜 뭘 무거워요? 지금, 자, 네.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재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올 때 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위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당선인과의 뜻과는 좀 다른 결정 아니었느냐. 아니, 당선인 측에서도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지지층도 반발을 하고 당선인의 원래 뜻은 이것은 수사권, 기소권 뭐 분리하는 것은 뭐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기 때문에요. 덜컥 이거를 합의해 준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수위에서 최지원 수석 부대변인이 그때 이제 존중한다는 짧은 얘기를 했는데 네. 보도되고 난 다음 그 뒤에 있었던 얘기들은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총을 통해서 양당이 합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인수위가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존중한다는 짧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금요일 합의가 있고 난 다음 토요일 아침자 조간신문부터 주말 내내 언론이면 언론, 전문가면 전문가, 또 당원과 국민들의 거친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원 국민 아니고 한동훈과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을 빼놓으면 안 되죠. 안철수 위원장은 또 한 식구잖아요, 이제.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교감이 있었냐니까 이건 전적으로 나의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도를 표방해왔던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현재 여러 법조인들의 목소리들도 국민의힘과 결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비록 이게 이제 합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지도 있었던 것 같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일부 후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 권한을 검찰이 가진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도 동의했던 얘기예요. 수사, 기소, 분리. 그래서 지난 2019년도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처리가 됐고 네. 2020년 시행이 되면서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시행을 거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호수 총장이 총장직 사표 던지면서 나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이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은 최소 10년 정도는 시행을 해가면서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디뎌야 되는데 1년이 채 지나자마자 검찰이 남은 수사권마저 박탈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점, 이걸 지켜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당선인의 생각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사람들도 현재 상황들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거죠. 국회에서는 아무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이제는 뭐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양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못 막아요. 못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순간 필리버스터도 24시간 후에 네. 당연히 중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가 있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올리고 또 필리버스터하고 24시간 후에 또 처리하고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5시 이후에는 네. 6시 이후에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다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PD님 오늘 방송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주진우 앵커님이 네. 너무 눈빛이 날카롭고 막 손가락질도 해가지고 네. 무서워서 방송 못하겠어요. 똑바로 잘해 주십시오. 정치자 여러분 무서워요. 네. 자, 김병민. 네. 뭐 마지막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네.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민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개헌안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를 했고요. 대통령 이름으로. 네. 개헌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요건들이 상당합니다. 국회에 대해서 법안 발의는 국회가 할 수 있지만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리고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안건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이 얘기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투표 해보자. 지금 민주당의 정신을 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얘기했던 거고 참여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내가 어려운 문제 안 물어볼게.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안이 있었어요. 지금껏 해방 후에.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거는 좀 뭐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세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헌법 72조에 이런 게 있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께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또한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금요일 날 통과되는 법을 가지고 국민투표 붙여봤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건의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했는지 그분들의 지금 기본적인 정치적인 수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민? 제가 건의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런 정신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하자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김병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국민투표 묻겠다. 이 당선인한테 이렇게 힘이 실려 있는 때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기사화돼서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취지는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 과정의 문제를 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전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무리한
국회 처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지도자의 태도와 자세가 네.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특별히 대통령은요? 아니, 저 윤석열 당선인 얘기하려고 한 것도 네.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걸 4월 20일 날 합의를 했을 때 네. 아이 참 제가요 불러준 대로 박병석 의장님이 이거 다 그냥 그대로 합의안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발언과 태도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저희들에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말 이 공직자 선거 이러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밀렸습니다. 라고 호소했으면 네. 이런 사태까지 안 갔을 텐데 너무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공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7936님께서 합의했으면 이행하는 겁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발 약속 지킵시다 얘기했고요. 할 말이 없네요. 5753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존중하세요. 국민투표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검찰개혁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두고 국민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찬반. 인기투표 민주당이냐 또 국민의힘이냐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또 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장 교수님의 얘기에 좀 동의가 가죠. 해석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국민 통합의 길에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통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무서워. 국민 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말씀 주시는 건데 네. 그 국민 통합의 길에 걸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의석이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일사천리 이런 방식을 통과시키게 되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선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우 아쉽죠. 주행권이 요즘에 제가 이제 평론을 하면서 네. 한 가지 불행하다 또 한 가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 패널은 야당 패널이 참 좋구나. 여당 패널의 입장에서 네. 옹호하려니까 참 힘들다. 방어가 어렵다. 어렵다. 얼마 전까지는 쉬웠다. 네, 그냥 막 비판하고 공격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방어도 하고 옹호도 해줘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김병민 대변인님처럼 네.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이 아니라서 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취임식에 가십니까, 장성철 교수? 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자, 김병민은 받았겠네요. 이게 국민이 신청하면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네. 신청 안 했어요. 추천을 좀 해야 돼요. 저는 가죠. 그날 오전에 방송을 좀 중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계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김병민 대변인 또 어디로 가겠죠, 뭐. 당연히 가셔야죠. 네. 자, 가겠죠. 그런데요. 1등 공신. 네. 이재명 후보를 부르지 않는 거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부르지 않는 건 이건 좀 안 불렀다고 합니까? 왜? 근데 아직 정확하게 초청 명단들이 저희도 뭐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김은국은 있고 유승민은 없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도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초청됐는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박주선 하는데. 취임준비위원장이 네.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분들은 초청을 안 한다. 왜냐? 뭐 상대 경쟁 후보였고 당내 경쟁 후보였는데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번에 안 하기로 했다. 전례도 그래요?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일이 그래도 있었군요. 저 본인들이 국민이니까 신청하시면은 또 당연히 초청. 누가 가겠다고 저 신청할래요? 그럼 받아줍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참석을 한다고 또 박주선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신라호텔. 예, 그 한옥개비를 살리고 있고 또 외빈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곳이시지 네. 않습니까? 아우 거기만 가면 네. 막 무서워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만나자고 막 간이 막 콩닥콩닥해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철학은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영비관으로 취임식에 대한 비용이 뭐 일부 과도한 건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네.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취임식 비용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네. 다소 조금 높은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싶고 네.
또 이제 취임식이라는 거는 외교사절을 비롯해서 많은 외빈들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소박하면서도 한국의 미래를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진행하는지 네. 조금만 지켜봐 주시죠. 그렇죠. 네. 봅시다. 네. 송영길 후보 얘기하면 안 돼요? 하세요. 아이템을 바꿔서? 아니 조금 이따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남동 외교 공간 외무부 장관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만 얘기하고 지방선거로 갈게요. 네. 자 그거는 어떻게? 왜 또 아니 외무부 장관 공간을 옮기면 거기서 대사들도 만나고 외국에서 온 사절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 그러면 그분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 사용하는 거는 외교부 장관 공간입니다. 네, 외교부 장관 공간 사용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당연히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있고 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고 또한 경호동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아니 저는 적절하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 대통령 안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충분히 외교부 장관이 외빈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관저로서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단 그렇죠. 이것이 그냥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갔다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처음에 준비 안 된 모습 보인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데 주앵커님. 네.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너그럽게. 그럴까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육참 총장 공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지만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이제 공사라든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을 조금 미정으로 둔 상태 속에서 하나를 정해놓고 딱 발표가 되면 좋은데 인수위의 보도라는 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대한민국의 기자분들이 사실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도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세금을 좀 아끼려는 그러한 뜻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시절에 한 9억 정도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시절에는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다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얼마 안 들여서 그냥 관저로 쓸 수 있다. 육군참모총장 관사 같은 걸 대략 26억 이상 들잖아요. 알겠어요. 장 교수님 방어 어렵다. 네. 저도 힘들어요. 힘들죠. 자, 지방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로 가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 표정이 밝아집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후보 결정 났습니까? 민주당이요? 네. 아니요, 지금 TV 토론하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이 박주민 의원만 사퇴를 한 상황이고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고 돌아서 너무 먼 길을 온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정말 중간에 가슴이 철렁 덜컥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서울에 있는 지역 광진갑이라고 하는 동네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선거 국면이라는 건 구청장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의 선거까지 다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전략식으로 찍는다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와 민주당이 뭔가 진짜 바뀌는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젊은 목소리 냈던 박지원 위원장마저도 갑자기 송영길 대표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무튼 이런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직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진행해야겠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그동안 이겨왔던 승리 방정식이 있어요. 예. 외부에 영입한 분들은 다 이겼고요. 네. 내부에 있던 중진 의원들 출마시켰을 때는 다 졌어요. 네, 그러네요. 조순, 고건, 일단 박원순 이분들은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한명숙, 김민석, 박영선, 강금실 이런 분들 다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승리 방정식을 차용을 해서 이번에 외부 영입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대략 2주 넘게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은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지레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서울 시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후보를 뽑아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언론이 부도를 잘 썼던데요. 뭐라고요? 현 서울시장 대 전 인천시장. 네. 알겠네요. 네.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요? 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민주당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는 듯 하는데 불협화음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
기대를 키울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상황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후보가 경선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결국 민주당 당원들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 하나. 두 번째는 경기도의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그 3월 9일의 기록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뒤집어낼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가 아직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한과 동시에 중앙 정치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세게 낼 의무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띄고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경기도민들한테 도시를 바꿔낼 수 있는 그 힘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금인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장 큰 장애물들을 먼저 넘어야 해요. 어떤? 하나는 유승민 후보를 강하게 지지했던 충성도가 높은 당원과 경기도의 지지자분들이 지금 김은혜 후보 낙선운동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감정이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반대자분들 어떻게 끌어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앵커 출신의 초선 의원 그것도 2년 그분이 과연 경기도정을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감이냐라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장애물들을 초반에 잘 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전 후보가 없었으면 저는 김동연 후보의 경기지사 지금 오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네. 예, 선거에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나와서 직접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진 않을까요? 전면 선거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김동연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략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색채가 매우 얕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손을 꼭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면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스타일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만약 김동연 후보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선거 중반이나 막판에 그냥 잠깐 정도 얼굴 비추는 형식에 나와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은 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김동연 후보에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요? 1차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1차적인 건 아니고 2차적 조금 3차적으로. 2차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네. 지금 그런데 예. 경기도지사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저 김동연이 지키겠습니다. 이게 맞지. 이재명 지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의 입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인수위의 대변인 김병민이 갈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 가시겠죠. 그렇죠. 김은혜 대변인이 갔어요. 인수위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사회 이번 5년 정권의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빼다가 경기도로 보냈어요. 빼다가 보낸 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김은혜 의원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았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대장동 저격수를 불렸던 인물이고 제가 선거에서 같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도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또 경기도 선거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에 나오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정말 경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 교수님 지적했던 대로 윤심, 자객, 공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응원하던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중간에도.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작용할지
윤심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을 아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안 싫어요. 오늘 하나만 하고 마이크 끄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던 얘기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요, 하여튼 그 김은혜 의원이 참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도 그리고 뭐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만에 치르는 허니문 기간이더라도 이거 되게 구도상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수위의 시간은 뭐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주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인수위는 이제 남은 거 딱 하나죠. 국정과제 발표.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으면 나머지 인선에 관한 내용인데 인선은 조금 속도가 뒤로 늦춰지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현재 일단은 청문회 자체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실 골격을 바탕으로 하면 인선이 좀 빠를 텐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대통령실에 대한 당선인 의지가 강한 만큼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마련하는 터라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짜 일 잘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국민께 선보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최고의 대변인이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재미없는 인수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마할까요? 네, 거의 이제 출마하는 걸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분당으로? 네, 분당 갑으로 출마할 것 같고요. 뭐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고 본인의 의지도 강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고 뒷받침해줄게. 제발 노원 내 지역구로 오지 마. 그냥 분당으로 가. 이런 식인데 그런 뜻이군요. 네, 한 5월 7일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컨설팅 하나 더 해주셔야죠.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서 당에 안철수가 있다면 이것도 국민의힘도 좀 세력 구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이거 그냥 털어주기 아닙니까? 털어주기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이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당내 역학관계가 상당 부분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제 누가 후보를 내는지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성이 거기에 떨어지죠. 이제 김병관 의원이 과거에 행정활동도 하면서 김은혜 후보랑 되게 진짜 박빙의 승부를 치렀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만약 나오시게 되면은 국회의원 중에 재산 제일 많으신 두 분이 나와서 벌이는 한판 승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누가 더 많아요. 주식은 안철수 대표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또 김병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볼거리들이 되게 많은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부럽다고? 뭐가? 재산이. 예, 알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오늘은 국민의힘 컨설팅 해봤습니다. 김병민, 장성철,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갑니다.